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일본 최대의 인재채용 회사 리쿠르트의 한 간부가 위기를 잘 피해서 요령껏 승진하고 요직에 올라 무게를 잡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현재 기업에서 가장 빨리 내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전문성 부족 때문인데요. 오늘날 구조조정의 책임을 물어야 할 낙하산 인사들이나 비전문가 경영진도 바로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비전문가나 낙하산 인사를 가려내야 할 정치, 행정의 권력도 마찬가지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국 현장과 전문성에 답이 있다는 말인데,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순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답이 있다는 말일 겁니다. 오늘도 구조조정 재원 마련 등과 관련된 이야기, 경제 도미노에서 뜨겁게 분석해보고요. 또 인상 논란에 휩싸인 국민연금 이야기도 짚어드리겠습니다. 2016년 5월 17일 화요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브리핑.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주거복지로 시행되는 LH공사의 전세 임대주택, 이제 취업준비생도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사 면접장에서 뜬금없이 애인을 질문받으신다면 황당하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월세가 이제 대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소득이 낮은 층부터 월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LH 전세 임대주택 취업준비생도 이제 들어갈 수 있다고요? 네, 그 전세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가 살고 싶은 전셋집을 구해오면 그 LH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그 입주 대상자에게는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네. 이 국토교통부가 이 전세 임대 업무 처리 지침을 개정하면서 이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을 청년 전세 임대주택으로 확대 개편했습니다. 특히 그 입주 대상의 기존 대학생에서 이 대학과 고등학교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이 취업준비생까지로 좀 확대를 했습니다. 네. 뭐 서울 경기에 물론 많이 모여 있겠지만 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겠죠? 네, 그 취업준비생이 졸업한 학교의 소재지와 상관없이 그 전국 어디서든지 이 전세 임대주택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이 지방대를 졸업한 학생들이 그 수도권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네. 다만 이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 다니는 학교가 속한 시도에 한해서 이 전세 임대주택을 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청년 전세 임대주택은 올해 5천 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고요. 이 다음 달부터 이 모집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예, 다달이 월세 내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제출 서류가 많았나 보죠. 이제 좀 줄어들었다는 소식도 들어왔네요. 네, 그 입주자는 물론이고 집주인이 제출하는 서류도 좀 간소화했는데요. 이 특히 집주인들이 소득 노출을 좀 걱정을 해서 제출을 꺼렸던 이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또 이 대학생들이 내야 했던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이 한부모 가족 증명서 등도 좀 제출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대학생인 주민등록 등본, 또 가족관계 증명서, 이 합격 증명서 등만 내면 이 전세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고요. 이 전세 임대주택 계약 체결에 걸리는 시간도 일주일에서 이틀로도 단축을 했습니다. 예, 좋은 혜택인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기업들 입사 면접, 뭐 요즘은 가장 온 가족이 긴장하는 순간일 텐데 네. 뜬금없이 가족, 연애 이런 사적인 영역을 질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 의외로 그런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그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165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채용 면접을 할 때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한다는 기업이 70%에 달했습니다. 주로 물어보는 질문은 가족 관계가 71%로 가장 많았고요. 취미생활과 거주 지역, 주량 등의 기회를 이었고 흡연 여부, 종교, 또 뭐 연애나 결혼 계획을 묻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이 개인사 관련 질문을 하는 이유를 보니까 그 인성 파악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절반 정도를 차지했고요. 입사 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또 가치관을 파악하기 위해서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예, 단지 불필요한 질문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게 아니라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실제로 이게 평가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그 응답 기업의 39% 정도가 이 답변에 따라서 평가에 불이익을 준 적이 있다고 밝혔으니까 꽤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점을 주는 경우로는 그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가 좀 가장 많았고요. 또 회사의 가치관과 맞지 않을 때, 또 조직 적응력이 부족할 때 등의 답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들 기업 중에서 86.7%는 그 개인사에 대한 답변 때문에 이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요. 이 기업 입사 서류를 보면 이 가족관계나 신상 등 이 사적인 질문 항목이 1개 이상 포함된 기업이 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적인 질문은 그 지원자에 대한 편견으로 좀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공정성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될 텐데요.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을 뽑는 이런 질문들은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바뀌었으면 좋겠군요. 소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 월세로 좀 많이 전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소득 취약계층부터 먼저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해지네요. 먼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미래 주거 트렌드 자료를 보니까 이 비교적 소득이 적은 20대 청년층 또 40, 50대 중에서도 이 소득이 낮은 가구를 중심으로 준 월세 비율이 좀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실제로 2002년까지만 해도 그 20대의 준 월세 비율은 9.2%에 불과했는데요. 2014년에는 40% 선으로 훌쩍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40대는 7.7%에서 13.3%로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 준월세는 그 12개월에서 240개월째 월세를 보증금으로 내는 이 월세 계약 형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네. 자, 임차 가구와 즉 빌려서 사는 사람과 자가 가구, 집을 산 사람 사이의 소득 격차도 벌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났네요. 네, 그 임차 가구의 소득은 2002년부터 2014년 동안 평균 12% 정도 늘었는데 반면에 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25%에 달해서 이 소득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 소득이 늘어날수록 임차보다는 자가 주택을 구매를 희망하는 그 비중도 높아졌고요. 그 임차 유형에서도 준월세보다는 이 보증금 비율이 높아서 이 매달 월세 부담이 적은 준전세나 이 전세 거주를 많이 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또 이 나이가 들수록 이 자가주택에서 살고 싶어하는 경향도 더 뚜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 월세 또 보증금, 소득 이런 거 관련된 뉴스 전해준 이번 뉴스를 봐도 양극화라는 단어가 또 이 물밑에 깔려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유가증권 시장 상장 기업들이 외형 성장은 정체됐는데 이익만 늘어나고 있다. 이것도 조금 문제일 것 같은데요. 올해도 계속된다고요? 네, 그 한국거래소 또 한국상장회사 협의회가 그 유가증권 시장 12월 결산법인의 실적을 분석해서 자료를 내놨는데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14%와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인데요. 네.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이익 지표인 매출액 영업이익률도 7.5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정도 높아졌습니다. 네. 기업이 1,000원짜리 상품을 팔아서 75원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겼다는 얘기인데요. 이에 반해서 매출은 0.24%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제자리 걸음에 좀 머물렀습니다. 예. 자, 삼성전자 대장주, 대표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이걸 제외하면 흐름이 더 뚜렷해진다고요? 네, 그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장사들의 1분기 연결 매출은 오히려 좀 감소를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좀 조사가 됐는데 그 이익은 늘고 있는데 이 매출이 함께 늘어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질적으로 좋지 못한 이 불황형 흑자 구조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이 수익성 개선 요인을 보니까 환율 상승이나 인건비 축소 등 비용 통제가 좀 1순위로 꼽혀서 앞으로 좀 연속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좀 조사가 됐습니다. 네, 비용 통제 덕분에 이런 수익성이 개선된다. 미래가 조금 걱정된다 이런 말이기도 할 텐데요.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대부업체들이 불법으로 연대 보증을 세우는 경우 이 불법으로 세운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금감원이 소비자 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최근에 미등록 대부업체들이 채무자의 가족을 속여서 사실상의 연대 보증 의무를 지운다는 신고 사례가 좀 여러 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대부업체들은 연대 보증이 돼도 2개월 내에 자동으로 연대 보증이 소멸된다고 속이면서 이 보증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또 연대 보증을 서달라는 직장 동료의 부탁을 받고 이 대부업체 한 곳에서만 이 보증을 서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4개 업체에 동시에 연대 보증을 선 사례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려워서 급전을 빌리려는 사람의 가족과 지인들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참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피해는 어떻게 줄여야 됩니까? 네, 금감원은 일단 잘 알지 못하는 대출 관련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아예 좀 응하지 말도록 좀 그렇게 좀 조언을 했고요. 네. 또 이 미등록 대부업체가 이 대출 관련 참고인이 돼달라고 전화를 하면 가급적 통화 내용을 좀 녹음해 달라고 좀 당부를 했습니다. 네. 연대 보증 의무를 이행하라고 좀 요구를 받거나 또 대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증거 자료로 좀 쓰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불법 금융에 대해서 또 생생경제 수요일 경제수사대 코너에서는 금융감독원과 연결해서 전해드리니까요. 애청자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가장 빠른 증시 분석. 오늘의 증시 분석.
네, 증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곽상준입니다. 오늘 증시 먼저 알려주시죠. 네네, 오늘 증시는 뭐라 그럴까요? 증시가 개장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밋밋하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물론 장중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장중 변동성조차도 그렇게 크지는 않게 진행이 된 하루였는데요. 먼저 지수의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5포인트 상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1%대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상당히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내 상승폭을 지키지 못하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만 마감은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의 보합권이었는데요. 전일 대비 0.15포인트, 0.01% 매우 소폭 상승하면서 1968.06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틀 연속 상승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겸연쩍은 정도 수준의 상승이었는데요. 오늘은 개인들이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하는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에 거래소에 비해서는 코스닥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전일 대비 5.51포인트, 0.79%가 떨어지면서 700을 내어놓고 695.95포인트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로써 3거래일 연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여줬는데요. 700선까지 잘 지켜주던 중소형주들이 이제는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던 것은 최근에 상장을 한 혜태제가 와 그 관련주들이었습니다. 네. 혜태제가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크라운제가인데요. 크라운제가는 그동안 액면 분할로 거래 정지가 되어 있다가 오늘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10분의 1로 거래 재개를 하면서 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64,300을 끝내는 기염을 토했고요. 약 거의 4거래일 연속 그 상한가를 보내주었던 혜태제가는 오늘도 11%까지 상승하면서 18,0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6만 원으로 마감되는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제과주인 롯데제과도 10분의 1로 분할을 하면서 상장을 했는데요. 분할을 하면서 약 4%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 나타내었습니다. 네, 제과주 중심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보여지는군요. 조금 거시적인 방식으로 눈을 돌려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유가가 한창 떨어져서 걱정이었던 게 불과 얼마 전인데요. 네, 유가가 맞습니다. 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시장은 어떤 변동을 받을까요? 네, 맞습니다. 유가의 상승폭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전에 유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던 골드만삭스가 이번엔 다시 유가 상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에서의 현재 유가로서는 미국 유가 하락의 근본적 원인이 되었던 셰일의 개발이 계속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기존에 있었던 러그 외에 추가적인 증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미국의 재고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이 WTI 기준으로 그 상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한국 기업들의 원가가 상승하는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단기적 또는 중기적으로 봐서는 물가가 상승하는 흐름들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GDP 상승으로 연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증시나 위험자산에는 조금 더 유리한 국면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 보다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캐나다 산불까지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요. 좀 우리 같은 신흥국들에겐 좀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버리고 푸르른 제주도 깨끗한 삼다수에서 삼다수야 고맙삼다. 제주 삼다수. 전화 주문은 1644-3049.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들었니? 영종이 얼굴을 싹 바꿨대. 거기서 했다더라. 프리미엄 브랜드 자이. 다양한 개발 호재와 교육 환경까지 갖춘 자이가 영종의 얼굴을 바꿉니다. 영종 하늘도시 자이로 다시 태어나다. 스카이시티 자이 5월 분양 예정 1661-0990 GS건설. 경제 통보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1부 마치면서 퀴즈 선물 상식 함께하는 경제 탐구생활입니다. 정답 맞춰주시면 알칼리수로 건강해지는 내 몸 에이수 알칼리 생수 한 박스 보내드리고요. 매주 목요일 응답하는 여행 스케치의 가로수길 콘서트 나무야 티켓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말의 과잉 시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침묵의 미덕을 전하는 침묵의 미술 책 선물도 보내드리겠고요.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티켓도 일주일에 2분 보내드립니다. 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 문자로 보내셔도 되고요. 스마트폰 앱 예스 설치하셔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동차 좋아하시는 분들은 단박에 맞히실 것 같습니다. 지난해 폭스바겐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닛산이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대규모 집단 소송에 휘말렸는데요. 어제 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이것차 20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한국 닛산 캐시카이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작하는 임의 설정 그 결과가 나왔다 이렇게 발표됐습니다. 한국 닛산 측은 불법적인 조작 임의 설정 장치를 사용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치열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자, 가솔린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겠죠. 이것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을 뿜어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던 공기오염의 주범이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차, 대형 화물차, 선박에만 사용됐지만 지금은 SUV 자동차를 비롯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또 친환경이라고 내세웠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내세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정답은 뭘까요? 두 글자입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준상입니다. 5남매의 맏형, 한 여자의 남편, 2아이의 엄마, 9직원의 대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당신의 또 다른 이름은 사장님입니다. 그런 당신을 이제 노란우산 공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연 300만원 소득공제는 물론 압류 금지로 보호받고 연 복리 이자에 상해보험 무료 가입까지 노란우산 공제와 함께하면 사업을 시작할 때도 사업이 끝난 후에도 든든합니다.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삶을 위한 생생한 라디오 경제 YTN FM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생생 인터뷰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내고 있는 국민연금 보험료 좀 더 내라 이 말인데요. OECD가 어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소득 대체율, 즉 나중에 받게 될 국민연금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또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보험료 더 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또 뭐 많은 사람들을 참여하게 해라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과거 문영표 복지부 장관, 지금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역시 9%인 현행 보험료를 유지하면 고갈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험료를 올려야 할까요? 국민연금 어떤 방식으로 개혁을 해나가야 할까요? 이 분야의 전문가 모셔서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김현명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OECD 경제보고서 이후에 지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상향 조정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 OECD 보고서는 크게 국민연금에 관해서 두 가지 권고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연금의 그 연금액이 앞으로 2028년까지 계속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 떨어지게 돼 있는데 너무 떨어져서 이게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연금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지금 현재 그 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한 46% 정도 되거든요. 네네. 이게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게 돼 있는데 더 이상 떨어뜨리지 말고 현재 수준 46% 정도를 좀 유지해라. 그래야지 노후 빈곤을 예방할 수 있다. 이런 권고안 하나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이제 2060년 전후해 갖고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이 날 테니까 그 기금 고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좀 피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걸 검토해라. 요게 이제 두 가지 내용입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국민연금을 내고서 나중에 받는 돈을 줄이는 것보다는 줄이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조정해라. 이런 얘기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갈에 대한 위험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소득 대체율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가입 기간 평균 소득에 대비해서 받는 돈일 텐데요. 네. 이게 지금 46%에서 더 낮아진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퍼센트주 얘기하면 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네네. 예를 들어 지금 46% 정도 소득 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을 하면 네. 평균적으로 한 25년 정도 보험료를 납부를 한다고 가정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국민연금에 한 25년 정도 가입했다. 네. 그리고 내 소득이 전체 국민들의 한 평균 정도 된다. 네. 그럴 경우에 46% 소득 대체율은 현재 가치 금액으로 한 59만 원 정도 돼요. 네. 59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앞으로 40%까지 떨어지면 그리고 똑같이 가입 기간이 25년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51만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네. 그런데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작년에 논란이 됐던 것처럼 50%로 올리면 그리고 똑같이 25년 정도 가입한다고 가정을 하면 한 64만 원 정도 연금액이 돼요. 현재 가치로. 네. 그러면은 작년에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62만 원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50%로 올린다 하더라도 네. 연금액이 한 64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최저 생계비 수준 정도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반 노인들 그 실태 조사 해보면 노후에 부부가 같이 살 경우에 최소한의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하고 조사한 거 보면 한 160만 원에서 170만 원 나와요. 네. 그러면은 부부 두 명이 같이 50% 소득 대체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네. 제가 64만 원 받고 부인이 64만 원 받는다고 합쳐도 한 13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소득 대체율을 50% 올려도 사실상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수준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수준이 이 정도로 낮으니까 OECD에서도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지 말고 현 상태로 좀 유지해라. 그래도 굉장히 연금액이 낮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연금의 기능, 이 노후의 이 미래의 어떤 소득들을 미리 준비하는 기능으로 봤을 때는 참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네, 예. 일각에서는 사실은 소득 대체율을 50% 수준으로 올리거나 현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보험료 부담 혹은 좀 세대 간의 어떤 그런 갈등 이런 것들을 피할 수 없어서 난색을 피하고 있거나 입장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떻습니까? 뭐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게 2060년에 지금 계산에 따르면 이제 기금이 고갈이 되는데 네. 기금이 고갈되면은 연금을 못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기금을 이렇게 많이 쌓아두고 거기서 연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인 형태는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나 일본, 뭐 스웨덴, 미국처럼 몇 나라만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대부분의 나라는 기금 없이 그냥 연금 제도를 운영해요. 어떤 네. 원리냐면 네. 예를 들어 노인이 100만 명이고 이분들한테 연금을 주려면 1년에 50조가 필요하다. 네. 그러면 그 50조 원을 젊은 일하는 분들한테 보험료로 걷어갖고 50조를 마련해서 그해 걷어갖고 그해 줍니다. 자기가 쌓아둔 돈을 받는 게 아니군요. 예. 네. 그러니까 기금이 하나도 없이도 연금을 줄 수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독일인데 네. 독일은 뭐 돈이 2주일치, 3주일치밖에 안 싸나요. 네네. 그러니까 예비비로 조금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금 고갈이 나면은 독일 방식으로 그렇게 연금을 줄 건지 아니면 계속 연금을 좀 쌓아두고 그 쌓아둔 돈에서 연금을 지불할 건지 이제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보험료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많은 분들은 계속해서 기금을 좀 쌓아놓는 방식으로 네. 가야 되니까 보험료율을 좀 올려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국민연금 제도를 만든 목적이 노후에 빈곤하게 살지 말라고 해서 만든 게 연금 제도의 목적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연금 수준도 너무 낮아서 노후 빈곤을 방지하기 힘든데 우리 사회가 합의를 해야 될 건 그러면 연금 수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올리되 그것에 부합하는 보험료 수준도 좀 올리자. 네. 저는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지금처럼 연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해놓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보험료를 올려가게 되면 기금은 많이 쌓입니다. 네. 근데 기금을 쌓아놓는 목적이 나중에 노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연금 돈을 잘 굴려갖고 거기서 이제 연금을 주라고 해서 기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기금의 목적이 자꾸 쌓아두기만 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좀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뭐 17조 흑자를 기록한 이 건보료 같은 경우도 2025년에 고갈된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지금 저부담 저혜택이 기조로 가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연금도 저부담 저혜택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연금이라는 게 어떤 부담, 지금 사실은 세대별로 젊은 세대가 나중에 더 부담해야 한다라는 어떤 갈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혜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거든요. 건강보험도 그렇고 국민연금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적정한 혜택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독일 사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이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의 어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아이러니하지만 국민연금은 대다수의 금액을 또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민연금하고 의료보험이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이제 재정적으로 제일 부담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노인 인구 많아지면 아무튼 그분들이 병원 가서 돈 써야 되고 노인들한테 연금을 줘야 되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 재정 문제에서 연금하고 의료보험이 가장 큰 이제 장애 요인이 될 텐데 그 국민연금은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금 고갈나서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네. 연금액이 워낙 낮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2050년, 60년 가도 연금으로 나가는 돈 총액을 GDP 대비로 나눠보게 되면 국민연금하고 기초연금 뭐 이런 거 다 합쳐도 GDP 대비 10%를 안 넘어요. 근데 이미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현재 2015년 중반에 이미 연금으로 GDP 대비 10% 이상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로 뭐 재정 건전성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는 기금 고갈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 거지. 연금은 저는 큰 문제는 안 되고 감당 가능하다고 보는데 오히려 문제는 의료보험 쪽에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의료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인구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연금은 위험하고 의료보험은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반대로 의료보험 쪽에 노인 의료비가 너무 급팽창하고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못 써서 의료보험 쪽에서 재정 부담이 급증해 갖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 부분도 뭐 소득 기준이냐 재산 기준이냐 이런 걸 가지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좀 헤매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용처 그리고 GDP 대비 실제 지급하거나 쓰게 되는 연금의 양이 중요하지 기금의 고갈 또 기금을 기준으로 재정 건전성만을 보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저희가 또 관련해서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현명 교수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자, 경제 도미노 시간입니다. 뉴스로만 보면 참 어렵게 다가오는 경제 뉴스들. 사실은 명확히 판단해서 우리가 가치관을 가져야 될 일들이고요. 또 우리 경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이 경제 도미노 나가고 나면 알기 쉽다, 감사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속 시원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오늘도 그 속 시원하게 해주시는 주인공 모시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과정에 드는 자본 확충과 관련된 이야기들, 과연 어떻게 돈을 마련할 것인가, 이 돈을 마련한다는 논의가 어떤 문제인가를 짚어보겠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기업 구조조정 자본 확충에 대한 얘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로부터 지금 자본 확충 펀드 얘기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자본 확충 펀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청취자를 위해서 자본 확충 펀드를 먼저 설명을 좀 하겠는데요. 네. 여기서 자본 확충이라는 것은 일단 은행들이요. 자기들이 쓰거나 자금을 운용을 하다가 이제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가지고 자기 자본을 그러니까 이렇게 일정하게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일정 정도 이상을요. 그걸 우리가 이제 흔히 자기 자본 건전성이라든가 혹은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그 자본 확충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국채은행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약화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이 그 국채은행들이 결국은 기업 구조조정들, 해운업과 조선업의 자금 지원을 지금 담당을 지금 떠맡고 있는데, 이 은행들을 그러니까 좀 이제 그 자금 지원 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는 일단 먼저 국채은행부터 그러니까는 자기 자본 비율을 좀 높이게 하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필요한 돈을 그러니까는 결국 이제 한국은행의 발권력 동원석과 계속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그러니까 출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색을 표하고 했는데요. 네. 출자라는 것은 일종의 그러니까 회수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그냥 줘버리는 거죠. 예. 자기도 주주로 일종의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대출 방식으로 하자 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 연결고리로 삼고 있는 것을 또 다른 하나의 국유은행인 기업은행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데요. 기업은행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기업은행에다가 한국은행이 좀 대출 좀 해주겠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한국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이제 담보를 맡겨야 되거든요. 네네. 마찬가지로요. 일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기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담보를 많이 이용하듯이요. 그랬을 때 이제 기업은행은 자신이 그러니까는 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산업금융채권이요. 네. 산업은행에 이제 일정한 그 산업금융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혹은 이제 정부가 만약에 자산을 출자한다면은 그 자산을 이제 그러니까 그 담보로 해가지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좀 대출을 받겠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출 받은 돈을 가지고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특수목적 회사는 일종의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면 돼요, 그냥요. 네. 근데 이제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특수목적 회사로 하여금 산업은행이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일종의 뭐냐면 조건부 자본증권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우리가 코코본드라고 하는데, 네. 처음엔 채권 형태로 발행을 하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그러니까 자본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성격의 채권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매입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 이제 이 코코본드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네. 이 특수목적 회사가 그걸 매입을 해주고요. 네. 매입을 해주게 되면 결국은 그 특수목적 회사의 돈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산업은행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을 지원하겠다 이거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네. 요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 요걸 이제 회수가 가능해야 돼요. 확실하게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건 대출이니까요.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요 산업금융 채권도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가치가 보장되는 채권이라 볼 수 없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한테 좀 이제 이걸 지급 보증을 좀 해달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정부는 요걸 좀 난색을 표현하고 있고. 네. 지금 이 산업금융 채권을 지금 매입을 하려면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요거를 이제 그러니까는 그 대출 담보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이제 돈을 떼일 수 없다는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극단적으로는 금통위원들이 손실을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예. 네. 결국 지금 쉽게 말해서 한국은행이 돈을 빌려주게 되고요. 기업은행을 통해서 자본이 만들어지면은 산업은행 또 시장을 통해서 지금 이 엄청난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조정 비용을 마련하겠다라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부가 빚보증을 쓰게 되면 결국 정부의 적자로 잡힐 텐데, 예. 국회 동의가 필요하거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 속에서는요, 정부는 그러니까는 2009년도에 했을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담보를 설정한 전례가 없는데 지급 보증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네.
왜 한국은행에서 그러냐 이제 지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도 자본확충 펀드를 조성한 바가 있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입장 속에서는 지금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약간 틀린 게요. 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그 산업은행이 이제 그러니까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해가지고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일반 은행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은행들한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러니까 사실은 유동성 지원을 이제 그러니까 비상시에 할 수 있는 적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은행은 사실상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건전하기 때문에 지금 해운업이나 조선업처럼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한 적의 사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태는 지금 뭐냐면 산업은행 지원하는 건데 이 산업은행의 돈이 결국은 지금 이 부실기업들한테 들어갈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사는 수은이 같은 공동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죠. 그렇죠. 지금 사는 수은이 지금 뭐냐면 이 부실기업 때문에 같이 부실화가 되는 이런 지금 형국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는 수은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 손실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사실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정부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꼼수를 두고 있는 건데 일종의. 네.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추경 편성 같은 경우를 지금 안 하는 이유가요. 네.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뭐 추경 편성 요건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 변명에 불과하고요. 네. 지난해 추경 편성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뭐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부족 이런 거 가지고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상황은 더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변명에 불과하고요. 제가 볼 때는 국회 이제 승인받는 과정 속에서 네. 지금 현재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기까지의 책임 추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피하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자꾸만 두는 건데 네. 어차피 국민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돈을 대출을 해주던 네네. 추경을 하든 간에요. 다 세금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건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자본을 확충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정부가 부담을 져야 됩니다. 부담을 지기 위해서는 국회라든지 이런 정치권,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이 부실과 구조조정의 원인이 된 그런 것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 그럼 결과적으로는 지금 추경을 검토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추경이 검토가 되고 실행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사실은 원칙적으로요. 기업 구조조정은 대개 선진국가들에서는 대개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하고요. 정부 재정으로 이제 이걸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니까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정부 재정이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추경 편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 사실은 뭐 지금 정부가 부담을 지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구조조정,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책임에 대한 네. 이 규명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네. 반복되지 않겠어요. 네. 그다음에 뭐냐면은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든가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전략 같은 것들을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제 사회적인 합의도 이루어지고 노동자들도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수긍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자본 확충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다양한 수단 동원이 가능해요. 네네. 근데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뭐냐면 돈 마련만 가지고 이제 징징거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자기 책임 추궁을 당할까봐 자꾸만 그러니까 이게 피해가려다 보니까는. 네. 이게 제대로 추진도 안 되어지고. 자꾸만 이게 그러니까 그 이상한 문제들이 잠깐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지금 자본을 확충하는 얘기로만 자꾸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이 부실을 떠안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 논의는 많아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위험도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가려낼 것들을 평가해서 이 생산 조정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문론은 아직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하도 안 나오니까 좀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제가 이 시간에도 이제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해운업, 조선업 구조조정은 대기업 구조조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나라 그 제조업 전체 이제 구조조정으로 이제 발전할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제조업에 이제 결국은 이제 공백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제조업 구조조정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살 것인지, 뭘로 일자리를 만들 것인지, 네. 산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개편하는 밑그림이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 속에서 하나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조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대기업 대주주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냥 자금만 지원해주기 때문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공정하지가 못하다는 시비에 이제 결국은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가 구조조정의 방향이라든가 구체적 전략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산업 구조조정의 밑그림과 전략 등을 네. 먼저 그러니까 이것을 여야정 협의체 같은 걸 마련해가지고 합의를 본 다음에 네. 합의를 보게 되게 되면 돈 마련하는 거야 야당도 협조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요? 네네. 그럼 무슨 추경을 편성을 하든 아니면 한국은행이 요구하는 정부의 지급보증도 네. 국회가 동의해 줄 것이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거꾸로 접근하다 보니까 잠깐만 정부가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피하고 그러려다 보니까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는 그 불필요한 그러니까 잠깐만 시간 낭비하고 있고 이 구조조정이 굉장히 시간이 중요한데 네. 잠깐만 이게 그러니까 그 불필요한 부분에 에너지를 잠깐만 소모하고 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예, 결국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자금을 조달해서 이 부실 은행만 지금 부실한 자본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욱더 문제가 심화되는 건데요. 저희가 2008, 2009년도 이 건설업에 대한 구조조정 얘기 최근에 인터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도 구조조정이 부채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2016년, 2014년부터 2016년 정도의 건설업을 봤더니 하향 평준화되어 있더라고요. 부채 부분만 개선이 되어 있고 나머지 모든 경쟁력, 이익, 매출 다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사실은 조선해운을 필두로 하는 이 구조조정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경기 부양을 해서 금리를 뭐 인하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심지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금리 인하라는 것이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부작용이 많다 했었는데 뭐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네. 근데 사실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저금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왜 그냥 비효율적인 기업들을 계속 수명을 연장시켜주는 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효율적인 기업들이 그러니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면은 그 자본을 결국은 귀중한 자원을 그쪽에서 소모하게 되고 결국은 수익성이 자꾸만 떨어지게 되고 자꾸만 경쟁력이 약화되어지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그러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진행이 안 되어지지요. 네. 지금 현재 이 말 그대로 뭐 흔히 비유를 저희가 좀비 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안 좋은 상태를 더욱더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된다. 금리 인하는. 그렇죠. 지금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한국은행의 포지션도 사실은 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조금 비켜나려고 지금 애쓰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6월 말까지 국채은행 자본확충 방안 결정 짓기로 했는데 회의 시간, 장소조차도 지금 함구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뭐 양면의 방법을 다 써야 될 겁니다. 국민적 동의와 뭐 책임 추궁 같은 부분도 있어야겠지만 자본확충 펀드에 대한 실무적인 준비도 필요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 그 전공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지금 그러니까 밀실에서 무슨 뭐 간다고 해가지고 이게 안 알려질 것도 아니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지적받는 거를 자꾸만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뭔가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데서는 이번 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에 대한 책임의 규명이 그러니까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가 여론이 많이 끓는 이유가요. 네. 이게 지금 정부가 굉장히 첫 단추를 잘못 끼워가지고 생긴 문제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자꾸만 이것을 국채은행에다 떠넘기는 식으로 최근에 보게 되면은 금융공기업이라든가 공공부분에 그러니까 뭐 성과연봉제 도입 같은 것도 나오는 이유가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공부분의 개혁 차원 속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일종의 보게 되면 국채은행, 국유은행 이런 데다가 이렇게 사실 떠넘기기 식으로 지금 책임을 떠넘기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접근하면요 노동자들이 일단은 굉장히 그러니까 거기다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리고 결국은 국채은행이라는 것은 정부 통제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사실 뭐 낙하산 인사로 다 내려보냈던 것들이고 네. 기관장들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가 자기들이 그러니까 잘못한 부분을 그러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을 하고요. 네.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문제는 단순한 어떤 지금 박근혜 정부 남은 1년 반 동안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거를 그러니까는 감당해야 될 문제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조업의 공백 부분을 우리가 메꿔야 될 수 있는 산업 체계를 전면적으로 그러니까는 다시 그리는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회적인 전체에 따른 우리가 합의를 좀 네. 밑그림을 좀 만들어내야 된다 이겁니다요. 예. 그래서 그 속에서 그다음에 해운업, 조선업도 이게 몇 년 갈지 모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보게 되면은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는 지금 산업은행에다가 자본 확충만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다가 결국 책임 떠넘겨가지고 산업은행이 알아서 구조조정해라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처럼 이렇게 의구심이 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이게 지금요. 네.
해운업 조선업만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운업 조선업이 지금 그다음에 올해 1, 2년만 갈지 이게 그 이상 갈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 경제적 책임은 결국 정치적 책임이고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사회가 다 인식하고 있는 바니까요.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점점 좋아지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안녕하세요, 송중기입니다. 이번에 하이트가 새롭게 바뀌었다네요. 제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원샷 해버렸네. 넘어가는 맛이 좋은 올뉴 하이트. 원샷은 하이트.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모델 조정석입니다. 아이에겐 엄마가, 엄마에겐 아빠가, 아빠에겐 아이가 보험이 되어줍니다. 서로를 보험 삼아 살아가는 가족. 삼성생명이 그 소중한 가족을 지켜드립니다. 다행이다. 삼성생명. LG G5가 변신하는 이유 알아? 비에노 플라이 하이파이 플러스 사운드로 생생하게 들으려고, 135도 광각 듀얼 카메라로 사람보다 넓게 보려고, 캠 플러스로 DSLR처럼 찍으려고. 아니, 그냥 즐겁게 놀려고. 스마트폰의 즐거운 변신. LG G5 and Friends.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퀴즈의 당첨자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경유입니다. 생수 선물 받으실 분은 1596님입니다. 경유 사용하는 화물차도 많은데 승용차까지 만들어서 속 썩일 필요 있나요? 깨끗한 환경 절실합니다 해주셨고요. 7135님 책 선물 드립니다. 디젤,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나오고 앞으로 좋은 것들 많습니다. 충전소도 좀 많이 설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원마운트 티켓은 6467님 드립니다. 제 차도 경유차인데 제도적으로 좀 잘 관리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큰딸 생일인데요. 딸들과 일산 원마운트 가고 싶어요. 예, 딸 생일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김우성이었습니다.